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의사 오한진입니다. 오늘은 고관표 내분비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우선 고관표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고관표입니다. 오늘 이제 제주도에서 임신당뇨병 아카데미 행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 지역의 임신 당뇨병 산모들이 조절을 잘하고 앞으로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 잘하셔야죠. 그래서 성인 당뇨로 가지 않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임신성 당뇨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금 또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았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드디어 이제 몸에 부착하시고 혈당을 계속 측정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보름 동안 내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많이 올라가는지 이런 걸 알게 되실 텐데,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 또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 임신성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고관표 교수님께서 강의를 좀 해주실 겁니다. 그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관표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3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뇨병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홍용주 교수님이 임신 당뇨병에 대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강윤지 당뇨 간호사분이 이제 CGM하고 임신 당뇨 간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병의 전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슬라이드가 좀 머리가 아프죠. 이게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 가장 머리가 아픈 슬라이드니까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은 일단 혈당이 올라가면 다 당뇨병이라 부릅니다. 근데 올라가는 이유가 틀리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형, 2형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임신 당뇨병은 1형, 2형하고 다른 걸로 이렇게 네 번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2형하고 상당히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형하고 1형하고 다른 걸로 분류가 임신 당뇨병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성격은 2형 당뇨병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하다. 2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인 당뇨병, 비만하고 연관된 그러한 당뇨병이고, 이제 임신 당뇨병도 특성이 그거와 매우 비슷하다라는 거고요. 1형 당뇨병은 5% 차지하는데 이제 뭐 인슐린 펌프도 하고 상당히 당 조절이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기타 형태의 당뇨병 이렇게 해서 임신 당뇨병이 일반적인 당뇨병하고 분류는 틀리지만 일반적인 성인 당뇨병하고 특성은 매우 유사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 보시면요, 1형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바로 죽기 때문에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모자라게 되죠. 2형 당뇨병은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인슐린도 잘 안 나온다. 인슐린 분비 장애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90%고 어떤 사람은 인슐린 분비 장애가 90%고 사람마다 그 차지하는 비율이 틀리긴 한데 어느 정도 다 두 가지 부분을 조금씩 갖고 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분비 장애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되는데 이게 어떤 건지를 슬라이드로 좀 비교적 이제 쉽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혈관 안에는 이제 피가 지나가고 피 안에는 이제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을 측정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 포도당을 먹고 사는 세포들은 물론 이제 혈관 주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안에 있는 당들이 이게 이제 에너지고 연료거든요. 차로 자동차한테는 휘발유하고 같은 건데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이 세포가 이제 심장이나 간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그냥은 못 들어가요. 막혀 있거든요. 그냥은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는데
이제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당이 안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일을 하게 되고 정상적인 이제 인간의 기능이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슐린이 있어도 이 당이 혈당이 들어가는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아주 안 열리는 건 아니고 인슐린이 뭐 1단위, 2단위로는 안 열리는데 많이 주면 뭐 4, 5단위, 10단위 주면 그때는 열리긴 해요. 잘 안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러고 이제 살이 찌면 비만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게 돼도 인슐린 용량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투여해야 되는 그래서 당이 지나가는 문이 잘 안 열리는 그러한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러고 그래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도 적지만 인슐린 저항성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90%를 차지하는 E형 당뇨병이다라는 거고 임신 당뇨병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임신 당뇨병도 임신 후반기에 24주 이후에 되면은 태반이나 또는 뭐 태아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산모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당이 높지 않다가 임신 중기 이후부터 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임신 당뇨병 검사를 24주 이후에 하거든요. 그 전에 나와서 진단된 거는 그거는 성인 당뇨병입니다. 임신 당뇨병은 24주 이후에 생기니까 24주 이후에 태반이나 뭐 태아나 여러 관련된 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는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그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전상 E형 당뇨병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임신 당뇨병이 이제 E형 당뇨병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출산하면은 일단은 이제 당뇨병이 없어지죠. 이제 순수한 임신 당뇨병은 없어지고 만약 출산해도 안 없어진다 그러면 아 이거 혹시 성인 당뇨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출산하면은 없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문제는 50%가 나중에 E형 당뇨, 성인 당뇨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태아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E형 성인 당뇨병으로 잘 가고 그래서 결국 임신 당뇨병은 E형 당뇨병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E형 당뇨병을 초래하는 인자들이 임신 당뇨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임신 당뇨병이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 당뇨병 있는 산모는 나는 앞으로 당뇨병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를 이제 평생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는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가 당뇨병이 왜 생기고 관리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전략 유전자 가설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예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 미국에 이제 피마 인디안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애리조나가 미국 남부에 있거든요. 근데 피마 인디안이 미국 애리조나에도 걸쳐져 있고 멕시코 북부에도 같이 걸쳐져서 살아요. 근데 나라는 한쪽은 미국이고 한쪽은 멕시코죠. 애리조나 미국에 있는 피마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나라에서 이제 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음식이나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해서 그런지 거의가 다 뚱뚱해요. 50%가 당뇨병입니다. 이 피마 인디언들은 길거리에 가봐도 다리가 없는 그런 환자들이 많고 당뇨족 때문에 다리를 절단한 경우도 꽤 되고 근데 멕시코에 아직도 살고 있는 피마 인디언들은 잘 못 먹어서 그런지 아직도 삐쩍 말랐어요. 당뇨가 거의 없습니다. 이 동네는.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그 백인들이 점령하기 이전에 그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원주민 시대로 살던 피마 인디언들은 거의 버팔로나 이런 들소들을 한번 사냥을 해서 먹죠. 한번 사냥해서 먹으면은 그 다음에 며칠은 쫄쫄 굶어요. 매일 사냥할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사냥해서 왕창 먹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을 굶어요. 그 굶는 동안에 한번 먹은 그 에너지를 몸에서 저장하게끔 유전자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보호구역 안에만 있으면 먹는 게 계속 나와요. 이제는 그렇게 에너지를 저장해도 되는 저장할 필요가 없는 몸 상태인데도 체질이 금방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음식은 계속 널려져 있고 일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거를 몸이 감당을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잘 못 먹었지 않습니까? 일 많이 하고. 근데 지금은 일 안 해도 되고 먹을 게 많죠. 그럼 우리가 당뇨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은 옛날 사람들처럼 안 먹고 노동하면서 살면은 당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대신 이제 식사 조절 운동요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부터 이제 많이 먹고 하던 그런 민족들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당뇨병 그 유병률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못 먹는데 이제 와서 잘 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나 중동도 그래요. 뭐 석유 많이 나고 돈 많고 일은 이제 뭐 어디 인디아나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 일 다 합니다. 그 사람들 일 안 해요. 돈도 다 나고 하니까. 그 중동 지역의 당뇨병 유병률이 지금 전 세계 1, 2위를 다투거든요. 그 뭐 모리셔스나 이제 피지 이런 데도 이제 관광지고 옛날처럼 고기 잡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비만하고 뭐 당뇨병 유병률이 40%고 그래서 과거보다 이런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뀐 민족들이 상당히 당뇨병에 취약한,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섬이라서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도 우려도 가끔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이 찌면 당뇨병이 잘 생기는데요. 비만하고 당뇨병은 같이 갑니다. 비만은 당뇨병의 제일 위험인자고, 우리가 이제 임신 당뇨병이 요새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도 물론 첫 번째는 노산입니다. 산모들의 고령화, 두 번째가 이제 비만이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많아지면 당뇨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의 데이터도 비만이 많은 동네하고 당뇨병이 많은 동네가 거의 일치하죠. 그래서 비만이 있으면 당뇨병이 많아진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 제주도의 비만이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의 비만은 전국 1위입니다. 이거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제주도가 압도적으로 비만 1등인데요. 이게 전혀 바뀌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섬이라서 그런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렇게 특히 또 요새는 소아 청소년 비만도 압도적으로 1위라서 얘네들이 성인이 될 때 되면 상당히 이제 큰일 나겠죠. 뭐 당뇨 대란이 올 수 있고 그런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아 청소년 비만도 거의 1등을 제주도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제주도는 이렇게 비만이 많고 당뇨를 걱정해야 되느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추정하기로는 제주도가 자가용 등록 대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서 자가용을 많이 타고 그래서 걷는 활동량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줄어들죠. 대중교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울만 며칠 가보세요. 그 지하철 갈아타기만 해도 다리가 아프거든요. 저희는 뭐 다 차로 택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음식도 이제 채소나 이런 거는 다른 지역보다 먹는 양이 적고, 뭐 이거 흑돼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육류는 많이 먹고요. 그리고 흡연율도 상당히 높아서 전국 1, 2, 3위를 달립니다. 항상.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요인을 많이 갖고 있고 상당히 비만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당뇨 관련한 심혈관 질환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그런 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죠. 우리 뭐 당뇨병 치료로 이제 약도 먹고 그러는데 난 약 먹으니까 이제 생활요법 안 해도 돼, 식사 조절 안 하고 살 안 빼도 돼, 절대 그렇진 않죠. 그 미국에서도 보면은 물론 가장 처음에 나온 당뇨약이긴 하지만 메폴민이 당뇨약 중에서 효과가 되게 좋은 약이거든요. 메폴민을 쓴 거하고 환자가 열심히 이제 식사 조절 운동을 했어요. 당뇨병 전 단계니까 임신 당뇨병도 당뇨병 전 단계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한쪽은 약을 먹고 한쪽은 이제 식사 조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식사 조절 운동한 군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도 보시면 이거는 초기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들, 아까는 전 단계였고 당뇨병 진단받은 환자들을 한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치료 지침에 맞춰서 약으로 했죠. 하나로 쓰다 뭐 두 개로 쓰다 안 되면 뭐 세 개 인슐린도 쓸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약을 다 끊고 철저하게 식사 조절 운동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시켰냐? 15kg는 빼도록 해라. 서양은 막 상당히 이제 몸무게가 많기 때문에 15kg 빼는 게 또 가능한가 봅니다. 그래서 물론 다 15kg를 뺀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결국 약을 다 끊고 식사 조절 운동으로 체중을 감소한 사람이 훨씬 당뇨가 좋아집니다. 약으로 한 경우보다. 그래서 현재 많은 당뇨약이 있지만 그 식사 조절이나 운동, 생활요법보다 좋은 약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당뇨약을 써도 관리 안 해도 되는 당뇨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무조건 식사 조절 운동요법은 해야 되고요. 체중 꼭 찌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떠한 약을 써도 이거는 그 식사 조절 운동을 앞설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합병증이 오니까 그렇죠. 뭐 급성 합병증도 만성 합병증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합병증들은 이제 만성 합병증을 주로 말하죠. 뭐 오늘 합병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뭐 눈에 오는 합병증, 망막 합병증, 그 뒤에 망막에 혈관들이 주로 터져서, 그러니까 당뇨병은 혈관이 있는 데는 거의 어디든지 다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로 대표적인 많이 오는 데를 얘기하는데 망막도 혈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콩팥도 혈관 덩어리죠. 그러니까 콩팥에도 합병증이 잘 오고, 콩팥이 너무 나빠지면 이제 투석도 하게 되면 상당히 생활이 힘들어지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신경합병증이 오면 팔다리 감각도 떨어지고 쿡쿡 쑤시기도 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뭐 심하면은 당뇨족으로 해서 이것도 당뇨 신경합병증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어쩔 수 없이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혈관 합병증인데, 여기에는 이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중풍, 이러한 큰 혈관 관련된, 이거는 조금 독특합니다. 이 큰 혈관에 오는 합병증들은요, 혈당 조절 하나만으로 못 막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협심증이나 중풍은 당뇨 없는 사람도 오죠. 예, 고혈압만 있거나 비만하거나 담배 피는 사람도 오거든요. 당뇨 없는 사람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하나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대혈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당 조절 잘하고, 혈압도 조절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고지혈증, 혈중 지질도 잘 내려야 되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뭐 공복 130 이하, 식후 180 이하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보다 더 내리면 좋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가장 객관적인 그 지표로 보죠.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일반적으로는 7.0인데 초기 당뇨나 젊은 사람들은 6.5 이하로 꼭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5 이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레 같은 연속 혈당 측정기 많이 쓰죠. 이걸로는 이제 적정 범위가 70에서 180인데 이 70에서 180에 걸쳐져 있는 그 시간 비율이 70% 이상이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조절을 잘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임신당뇨병 환자들은 적정 범위가 63에서 140 사이, 이게 70% 이상을 이제 공고하고 있고, 대혈관 합병증을 막으려면 이러한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을 뭐 130에 80 이하로, 일반 사람은 혈압이 140에 90인데 당뇨 환자는 더 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혈중 지질도, 콜레스테롤도 일반 사람은 130 이하면 좋다고 하지만 당뇨병 환자는 동맥경화가 잘 오기 때문에 더 내려서 100 이하, 심하면은 70 이하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큰 혈관 합병증은 혈당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해야 돼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질문을 우선 좀 드리면, 병원에 가서 임신 당뇨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133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재검을 한다고 해서 또 검사를 했는데, 일주일째 당뇨를 체크 중인데 공복에 80대, 식후에 100대 초반이 나오는데 한 번도 수치가 이상으로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지금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당뇨도 그렇고 뭐 고혈압, 만성 대사 질환들, 그러니까 한번 진단되면 치료를 평생 가야 되는 그런 질환들은 보통 진단을 할 때 반복해서 진단을 이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당뇨 진단을 공복 상태에서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객관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시간에나 우리가 뭐 캐주얼 글루코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 번 올라간 걸로 진단하진 않고요. 일주일 이상 간격으로 한 번 다시 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임신당뇨는 기간이 짧잖아요. 이제 임신당뇨 진단되면은 거의 한 3, 4개월 후에 이제 출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여유는 없으니까 빨리 이제 재검을 하든지 공복 상태에서 제대로 경구와 당부화 검사를 빨리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성인 당뇨인 경우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이제 높은지 재차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걱정이 당뇨 환자로 이제 진단명이 붙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해가지고 당뇨 진단명을 떼면 안 되냐. 이런 나 진단명 내 몸에서 안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진단이 맞는 거를 이제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공복 상태에서 경구 당부화 검사를 뭐 다른 데 가서 받으면은 당뇨 전 단계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단명은 이제 다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질문이 있는데 임신 계획 중일 때 당뇨약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습니다. 임신 때는 이제 먹는 약을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애한테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당뇨약은 애한테 넘어가요. 애한테 넘어가면 뭐 좋을 일은 없죠. 좌우지간 걱정도 되고 아무리 안전한 약이라 그래도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임신 때는 약을 안 쓰거나 약이 필요하면은 애로 안 넘어가는 인슐린은 안 넘어가니까 인슐린 이제 주사를 쓰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거를 언제부터 중단해야 되느냐? 보통 이렇게 딱 이제 골든 타임이 정해진 건 없고요. 근데 애들한테 중요한 시기는 임신 초기가 중요합니다. 그게 장기가 생성되는 시기거든요. 임신 초기 3개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찍 끊을수록 좋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한 달 전에는 끊어라. 한 달 전부터 이제 인슐린으로 다 체인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걸로. 인슐린 체인지 하기 한 달 이전에는 이제 먹는 약을 쓰는 동안에는 피임을 하라고 저는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거는 꼭 당뇨병만입니까? 다른 질병에 의해서도 당화혈색소가 올라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일단 당뇨병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래도 이제 당뇨병 보는 지표 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하니까. 근데 뭐 검사해라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질환으로 올라가는 경우라면은 그 혈색소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 혈색소 수명이 길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빈혈이 있거나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가 있어서 골수에서 적혈구를 이제 많이 안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좀 그 혈중에 오래된 나이 많은 혈색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많은 혈색소들은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질환 때문에 올라가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일단 다른 지표보다는 제일 정확하니까 당뇨 가능성은 높다고 봐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지금 또 이제 임신과 당뇨에 관한 질문이 또 왔는데, 임신성 당뇨병이 왜 생기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제일 질문으로 하나 왔고, 또 임신성 당뇨는 출산하고 나면 사라진다는데 임신 후에 재검사를 어떻게 받나요?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라고 왔습니다. 홍영주 선생님이 다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물론 하시겠죠.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임신 당뇨가 왜 오느냐? 근데 아무한테나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임신 당뇨가 오는 사람은 나중에 출산하고 나서도 성인 당뇨가 잘 오잖아요. 결국 이제 나중에 성인 당뇨가 잘 올 사람한테 임신 당뇨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중기 이후에 이 태반이나 애한테서 나오는 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도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만 잘 나오면 당뇨는 안 생깁니다. 근데 그 인슐린 나오는 기능이 사람마다 틀려요. 특히 동양인은 더 약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저항성은 임신 후반기에 다 올라가는데 그 중에 그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임신 당뇨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출산하고 나서는 대부분 없어지고요. 출산하고 나서도 안 없어지면은 이건 처음에 임신 당뇨가 아니라 이형 당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출산 후 한 달 이후에 당뇨병이 이제 없어진 게 맞는지 공복 혈당 검사 정확하면은 이제 경구 당부화 검사까지 포함해서 한 달 후에 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고관표 교수님의 강의와 질문과 또 대답은 여기까지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음 선생님 강의를 듣고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